안녕하세요. 보현TV 북리뷰입니다. 백낙청 선생님의 서양의 개벽사상가 D.H. 로런스를 소개하는 북리뷰 2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북리뷰 1부에서는 채털리 부인의 연인의 저자로만 알고 있었던 D.H. 로런스의 연애하는 여인들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현대 문명을 비판한 로런스의 또 다른 면을 알 수 있었는데, 일부에서 주로 이 책의 2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면 오늘 2부에서는 7장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는 있지만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중적인 책이 아니고 전문적인 연구서여서 솔직히 저한테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다 읽고 꿋꿋하게 책 소개를 2부까지 하게 됐습니다. 2부에서는 저를 놀라게 한 로런스의 글들을 주로 보여드릴 건데요. 특히 현대미술의 시작이라고 평가받는 세잔네의 사과 그림이 왜 그렇게 위대한지 로런스의 평가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백낙청 선생님께서 영문학 비평에서 출발해 우리 사회 현실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오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문학과 현실의 연결성 때문입니다. 문학이 현실을 반영할 뿐 아니라 현실 세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로런스는 장편 소설을 통해 기술 사회에서 인간이 구체적으로 겪는 일을 형상화했고, 우리는 현실의 모방인 소설의 내용을 분석하고 비평함으로써 거꾸로 우리가 사는 실제 사회가 가진 문제들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소설에서 이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로런스는 사유의 모험, Thought Adventure가 소설의 사명이고, 예술은 인간의 피를 바꿈으로써 머리도 따라오게 하는 도덕적 기능을 본질로 삼고 있다는 예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술의 본질적 기능은 도덕적이다. 미학적이거나 장식적이지도 않고 오락과 기분 전환도 아니다. 도덕적이다. 예술의 본질적 기능은 도덕적인 것이다. 그러나 교훈적인 도덕이 아니라 열정적이고 묵시적인 도덕이다. 머리보다도 피를 바꾸는 도덕이다. 피를 먼저 바꾼다. 그러고 나면 머리가 나중에 그 자취를 따라온다. 백낙청 선생님께서 팔순이 되시도록 계속 로런스를 놓지 않으시는 이유가, 평론가로서 요즘의 소설가들에게 소설의 위대함과 함께 소설 쓰는 일에는 인간의 피를 바꾸겠다는 도덕적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싶어서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백낙청 선생님은 동아시아의 후천 개벽 사상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소설가 로런스를 꼽으셨는데, 로런스의 특이하고 탁월한 가능성을 주로 장편 소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은 동아시아 개벽 사상가들에게서는 아직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런스의 장편 소설을 논의하고 있는 건데, 로런스는 장편 소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각별했습니다. 로런스는 장편 소설이야말로 위대한 발견이며 갈릴레오의 망원경이나 다른 누구의 무선 통신보다 훨씬 위대한 발견이다. 소설은 이제까지 이룩된 인간 표현의 형식 중 최고의 것이다. 또 내가 소설가인 까닭에 나는 내가 성자, 과학자, 철학자, 시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 모두는 살아있는 인간의 각기 다른 부분의 대가들이지만 그 전체를 결코 포착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확실히 장편 소설은 서구적 전통에서 나온 근대 서구의 발명품이었습니다. 근대의 자연과학자들에게 자연세계가 독립된 질서를 지닌 객관적인 세계였듯이, 소설은 독자에게 모든 것이 그 자체의 때와 장소에서만 참이고 그 자체의 시간, 장소, 여건을 떠나서는 참이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세계를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로런스는 성서도 장편 소설이고 호메로스와 세익스피어의 작품들은
오래된 최고의 장편 소설들이다. 플라톤의 대화편 역시 기이한 작은 장편 소설이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제임스 조이스나 마르셀 프루스트 같이 등장인물의 의식의 흐름을 묘사한 당대 유명한 모더니즘 소설들은 조롱거리로 삼았다고 합니다. 사실 서양의 문학은 서사시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길가메시 서사시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의 내용은 동양의 시경과는 많이 다릅니다. 동양의 시경의 내용이 개인적인 고대인의 삶을 주로 노래한 데 반해 일리아스와 같은 서양의 서사시는 신들과 영웅적 인간들의 운명을 다룬 서사, 즉 긴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 어벤져스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일리아스 자체가 아킬레우스, 헥토르, 오디세우스 같은 초인적 영웅이 나오는 어벤져스 이야기입니다. 이런 서사시의 이야기 구조가 그리스 비극으로 이어졌고 오늘날 연극과 소설, 영화의 이야기 구조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영웅의 이야기가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로 바뀌긴 했지만 강렬한 서사의 전통을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소설과 연극, 영화 부문에서 서양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로런스가 성서도 장편소설이라고 한 것은 여기에도 서양의 서사 전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다시 돌아와 이 불의한 세상을 다 깨부수고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하니 약자의 원한과 해원이 담긴 이 서사의 힘이 얼마나 강했을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 강점 시기에 해방과 함께 올 예수 재림을 얼마나 강력하게 소망했을지를 생각해보면 전 세계인의 마음을 휘어잡은 기독교의 힘은 마치 장편 소설과도 같은 성서의 강력한 서사의 힘에서 온 것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백낙청 선생님은 로런스의 장편 소설의 진정한 관심이 삶다운 삶의 성취에 있다고 보셨는데 그런데 이것은 서양의 형이상학적인 인식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하십니다. 형이상학은 메타피직스를 한자로 옮긴 말인데 원래 메타피직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정리하던 중에 순서상으로 자연학인 피직스 뒤에 자리한 학문이라는 뜻으로 존재의 근본에 관한 학문을 말합니다. 서양 철학은 이 세상을 초월한 진정한 존재로서의 이데아가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고 기독교에서 이데아의 자리를 신이 차지한 이래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후 세계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생생한 것이었죠. 일부에서 말씀드린 본질과 실존, 에센스와 이그지스턴스의 이분법적 사고와 에센스를 보다 더 중시하는 가치 판단의 문제가 바로 플라톤이 이데아와 현상 세계를 나눈 데서 온 문제들입니다. 이후 서양 형이상학은 감각을 거치지 않는 관념만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제의 자리에 두었고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알 수 있는 현실의 세계를 변화하는 허상의 세계로 취급해 왔는데 이런 형이상학의 이분법적 사고는 서양 사상의 고질적인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과학자와 수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신 신에 해당하는 어떤 초월적이고 변하지 않는 이데아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과학자와 수학자들은 아주 충실한 플라톤의 후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플라톤의 후계자들이 만든 기술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로런스가 소설 속에 구체적으로 묘사한 건데 로런스는 기술 시대나 기술 문명이라는 말 대신 산업주의, 인더스트리얼리즘의 기계적인 성격, 미케니컬리스를 거론했지만 백낙청 선생님은 충분히 기술 문명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니체나 사르트르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서양 형이상학적 인식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지적하긴 했지만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지는 못했는데 그것을 장편 소설 속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로런스였던 건데요. 이것이 백낙청 선생님께서 로런스를 20세기 영문학 최대의 리얼리즘 작가라고 하시는 이유고, 로런스의 소설을 통해 형이상학과 서구적 인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시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리얼리즘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통해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이데아를 모방한 미메시스의 그림자라고 주장하고, 그렇다면 문학인 시는 모방의 모방, 즉 그림자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데아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한다. 따라서 시인을 추방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을 쓸 정도로 문학에 관심이 많았고 현실의 그림자인 모방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현실의 모방을 재현, 레프리젠트라고 하는데, 로런스가 리얼리즘 작가라는 것은 로런스가 작품 속에 자신이 살던 시대를 사실적으로 풍부하게 재현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문제점을 끈질기게 묻는 이론적 성찰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의 7장의 소제목이 재현과 가상현실입니다. 여기서 로런스 자신이 리얼리즘의 문제를 직접 언급하는데요. 로런스가 1929년에 그림 전시회를 열었는데 이때 쓴 이 그림들에 대한 소개라는 글에서 세잔느의 사과 그림을 대단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백낙청 선생님은 로런스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쓴 이 글을 단순한 그림에 대한 소개나 해설이 아닌 서양 미술사 및 정신사 전반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자신의 핵심적 사상을 피력한 기념비적인 산문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로런스는 세잔느에 대해 그는 상투형의 요새를 폭파하기 위해 이런저런 폭발을 감행했는데 그의 추종자들은 공격의 본뜻을 짐작도 못한 채 그 폭발들을 화려한 불꽃놀이로 모방해낸다. 정령코 그들은 재현에 대해, 현실을 그대로 그려내는 재현에 대해 일대 공격을 수행한다. 세잔느의 그림에서 일어나는 폭발이 그것들을 폭파했기 때문에. 그러나 세잔느 자신이 원한 것은 다름 아닌 재현이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는 현실에 충실한 재현을 실제로 원했다. 다만 그것이 더욱 현실에 충실하길 원했을 뿐이다. 여기서 세잔느가 폭파했다고 하는 상투형의 요새는 이 책에 의하면 서양 문명이 절대시해온 만유를 보는 눈, 흔히 섭리의 눈이라고 하는 all seeing eye, 하나님의 눈으로 본 세계를 의미합니다. 세잔느 이전의 화가들은 그림을 그릴 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과학적인 투시법과 치밀하게 계획된 구도를 사용해 그렸고, 그렇기 때문에 서양 고전주의 미술은 현실에는 없는 이상적인 비례와 아름다움을 표현해 왔습니다. 정물화를 그려도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코닥 카메라로 사진을 찍듯이 사물을 그대로 모방하는 방식으로만 그려왔는데, 이런 상투형의 요새를 폭파한 것이 바로 세잔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 사람들이 세잔느 그림의 비도덕성에서 충격을 받고 세잔느를 규탄했다고 하는데요. 로런스에 의하면 세잔느의 폭파 방법은 고대 그리스 일의 서구식 이분법에서 시작된 뿌리 깊은 관념화 경향을 걷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브의 사과도 아니고 트로이의 황금 사과도 아닌 시장에서 사와서 화가의 아뜰리에 한 구석 구겨진 테이블보 위에 놓인 평범한 진짜 사과를 그린 것은 서구 역사상 세잔느가 처음이었다는 겁니다. 세잔느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 사물의 형태도 정확하지 않고 양옆의 테이블의 높이도 다릅니다. 투시법도 제각각이어서
하나하나의 사과를 그릴 때마다 다른 관점에서 그린 것 같고, 사물의 색 또한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사과와 테이블보, 벽면의 색이 연동돼서 마치 서로의 색을 주고받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도 중학교 미술 시간에 바로 이런 세잔느식 채색 방법으로 그려야 한다고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세잔느의 위대함은 사과라는 관념을 대표하는 대상으로서의 사과를 그린 게 아니라 나의 감각에 생생하게 다가오는 현실의 사과를 표현했고, 그것을 관객이 느낄 수 있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로런스는 세잔느는 리얼리스트였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기를 원했다고 하면서 이런 재현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세잔느야말로 순수한 혁명가였다고 했습니다. 로런스는 세잔느의 리얼리즘적인 재현을 혁명적인 예술의 방법론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로런스의 글을 조금 더 보면 엄연한 사실인즉 세잔느에 와서 현대 프랑스 미술은 진정한 실체,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객관적 실체로 돌아가는 최초의 작은 발걸음을 내디뎠다. 반고흐의 대지만 하더라도 아직 주관적인 대지, 자신을 대지 속에 투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잔느의 사과는 개인적 감정을 사과에 주입하지 않고 사과로 하여금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도록 놓아두는 진정한 시도이다. 세잔느의 거대한 노력은 말하자면 사과를 자신으로부터 밀어내서 사과를 사과로 살게 해주려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로런스는 물질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간이 인정할 용의가 있다는 최초의 진정한 신호를 수천 년 만에 보여준 일이라고 세잔느를 평가했는데, 백낙청 선생님은 관념을 중시하는 서양 형이상학에 대한 로런스의 이런 거부와 혐오에서 개벽사상가적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평범한 사과를 있는 그대로 그린 세잔느의 사과 그림이 서구인의 고질적인 관념성 때문에 수천 년간 사과를 사과로 대하지 못하고 자신의 관념 속 사과를 표현해온 서양 미술과 서양 정신사에서 혁명적인 전환이었다는 것이 로런스의 진단인데, 세잔느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로런스가 말하는 리얼리즘은 현실을 그대로 코닥 카메라로 사진 찍듯이 재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로런스는 반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을 두고는 해바라기 그 자체를 정확하게 재현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그를 둘러싼 우주 사이의 관계를 그 살아있는 순간에 드러낸 일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이것이야말로 미술과 장편소설을 포함한 모든 소설이 도달해야 하는 경지로 봤는데요. 현대성을 의미하는 모더니즘이 예술의 기법에 있어서는 사진을 찍듯이 현실을 무비판적으로 재현하거나 심미적이고 예술적인 가치에만 관심을 둔 기법이고, 포스트 모더니즘 또한 방법상의 차이가 있을 뿐 기술 문명의 무비판적이라는 면에서 모더니즘의 연속선상에 있다면, 소설의 영역에서 로런스가 추구한 리얼리즘은 장편 소설을 통해 당대 현실을 리얼하게 재현할 뿐만 아니라 소설 속에서 기술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자신의 생각의 모험, 사유의 모험을 수행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유의 모험으로서의 소설은 단순히 현실을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로런스가 연애하는 여인들에서 제럴드 크라이츠의 죽음을 통해 근원적 이성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자기 소외와 자기 망각을 드러냈듯이, 은폐된 진실을 드러내지 않는 현실의 재현은 진정한 리얼리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풍부한 구체성을 띠고 현실 사회를 진단하는 장편소설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 로런스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백낙청 선생님은 로런스의 시대에는 가상현실,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말이 있지도 않았지만, 로런스의 작품과 글을 통해 오늘날 가상현실의 문제를 말해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또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우선 백낙청 선생님은 사이버 스페이스가 자본이 집결된 자본의 총체화 체계의 구현이라는 점을 지적하시고, 로런스 당대에 이미 사진과 같은 현실을 그대로 옮겨내는 코닥식 비전이 전면적인 승리를 거뒀는데, 이것은 곧 가상현실의 승리에 다름 아니었다고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한 로런스의 의미심장한 글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역사는 생식을 통해 번식하는 인간의 육체를 정신, 즉 두뇌적 의식을 찬미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아온 구역질나고 혐오스러운 역사다. 플라톤은 이 십자가 처형의 대사제였다. 예술이라는 신녀는 적어도 3000년 동안을 그 비열한 행위에 겸허하고 충직하게 봉사했다. 르네상스는 십자가에 이미 박힌 몸뚱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고, 상상의 창이 만든 상처에 매독이 독을 부어 넣었다. 그러고도 육체가 끝장나는 데는 300년이 더 걸렸다. 그러나 18세기에 그것은 시체, 비정상적으로 활동적인 두뇌를 가진 시체가 되었고, 오늘날은 썩은 뇌가 진동하고 있다. 친애하는 독자여, 당신과 나, 우리 모두는 시체로 태어났고 시체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사과 하나를, 온전한 사과 하나를 제대로 안 적이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심지어 사과까지도 온통 그림자들 뿐이다. 우리는 무덤 속에 있고, 비록 낙관주의적 페인트로 하늘색 칠을 해서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무덤은 지옥처럼 널찍하고 컴컴하다. 우리의 세계는 귀신과 복제물이 가득한 널찍한 무덤이다. 우리는 모두 유령들이고 사과 한 개도 만져보지 못했다. 우리는 서로 서로에게 유령이다. 당신은 나에게, 나는 당신에게 유령인 것이다. 심지어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도 그림자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요, 개념이며 추상화된 현실이라는 말이다. 우리는 단단한 물체가 아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살고 있지 않다. 로런스는 서구인이 그토록 중시해온 관념과 개념 때문에 현대인이 추상화된 현실 속에서 육신을 잊은 채 유령, 시체, 그림자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낙청 선생님은 성에 관한 로런스의 관심은 바로 이런 현대인이 육신으로 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남녀간의 성관계는 인간이 자신의 육체를 가장 잘 의식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로런스는 소설 속에서 노골적인 묘사를 통해 진정한 현실과 혹은 비현실, 언리얼리티의 요소가 어떻게 남녀관계에 개입되는지를 끊임없이 탐구한 거라고 합니다. 로런스는 연극을 좋아한 만큼 영화를 싫어했는데, 활동사진, 즉 영화의 속성이 스크린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이 기계가 틀어주는 그림자 구경거리를 지켜보는 건데, 이걸 보고 있는 동안 개인은 자신의 몸을 잊은 채 환희에 차서 잔뜩 지켜보는 하나의 정신의 상태로 추상의 광란을 즐기는, 그야말로 육체가 없는 관념, 즉 신의 상태에서 앉아있게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 간의 실제 접촉을 점점 더 드물게 만드는 영화와 같은 가상현실 장르로 쏠리게 되는 것이 단순히 예술적 장르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시대적 현실임을 로런스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감정의 세련과 결벽증의 까탈스러움이 크게 진전된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의, 심지어 우리 자신의 것일지라도 육체적 존재를 증오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전 인류가 추상화를 향해 놀랍도록 나아간 현실, 영화와 라디오, 축음기 등 우리의 오락에서도 우리가 육체적 요소를 혐오한다는 것, 우리가 신체적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이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피와 살로 된 사람들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의 그림자가 스크린에 비친 것을 지켜보고 싶어 한다. 우리는 사람들의 실제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기계로 전달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신체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져야만 한다. 앞서 로런스가 당신과 나, 우리 모두는 시체로 태어났고 시체로 존재하고 있다고 한 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글인데 우리 시대의 일면의 모습을 너무도 정확하게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로런스가 이 글을 쓴 지 100년 후를 살고 있는 우리는 실제 사람들이 직접 연기하고 노래하는 소극장 연극이나 클럽의 음악 연주를 즐기는 사람은 극히 소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형 스크린에 영화를 보고 디지털 음원을 통해 음악 듣는 것을 선호하고 즐깁니다. 로런스는 미디어에 의해 아이돌과 대중으로 나뉘어 수동적인 관람자의 위치에 있게 된 기술시대 인간들이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자본이 총동원돼 만들어낸 가상현실에 만족하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었던 건데요. 100년 전 로런스가 영화와 사진, 축음기를 가지고 이런 예언을 했다면 지금은 훨씬 더 광범위한 가상현실이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 중에 메타버스가 있는데 가상을 뜻하는 메타와 유니버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현실의 공간을 가상세계에 그대로 옮겨놓고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를 통해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가상화폐를 사용해 소비도 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UC 버클리의 졸업식은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공간에서 열렸습니다. 대학 총장이 아바타 캐릭터로 등장해 연설을 했고 졸업생들 역시 각자의 캐릭터로 참가한 가상 졸업식이었는데요.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코로나19로 선거 유세가 어려워지자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 안에 선거 캠프를 설치해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디로 접속해서 현실이 아닌 제2의 세상에서 지금의 나와는 또 다른 나인 부캐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새롭고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소규모 만남마저 할 수 없게 되자 인터넷, TV, 유튜브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길어지고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 이게 훨씬 값싸고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기 시작했죠. 하다못해 시장이나 마트에 직접 가던 것도 클릭 몇 번이면 집에서 택배로 받으니까 일부러 산책할 때 빼고는 밖에 나갈 일이 더욱 없게 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인류가 기술 문명에 대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각성을 하긴 했지만 한편으론 가상현실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현실이 됐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책에서 백낙청 선생님은 현대 과학에 의하면 우리가 대상이라고 인지하는 모든 것은 빛에 의한 시각적 경험이 기본이고 따라서 인간이 인지하는 모든 시공간이 빛으로 만든 간접적인 영상을 보여주는 스크린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 자체는 가상현실과 진짜 현실을 구별할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남녀 간의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고도로 세련된 사이버상의 신체 접촉과 어느 것이 더 진정한 결합에 가까운지 판별해 줄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하셨는데요. 오직 진정한 예술과 인간의 창조적 행위를 통해 우주와 인간의 생생한 관계를 드러낼 때 가상과 실제의 구별이 가능해지고 그것만이 가상현실을 진정한 삶에 복무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자본이 총동원돼서 기대와 찬사만이 쏟아지고 있는 거대한 산업으로서의 가상현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복제물에 둘러싸인 채 육체적 요소를 외면하는 시체로 살게 된다는 로런스의 경고는 현재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 서양의 개벽사상가 D.H. 로런스 이 책의 리뷰를 2번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원래 제 계획과는 달리 이 책의 9장에 있는 로런스의 미국 고전문학 연구를 2부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로런스의 미국 문명 비판은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따로 북리뷰 3부를 만들어서 요약해 볼까 하는데요. 미국 역사와 문명 비판과 함께 어셔가의 몰락, 주홍글씨, 모비딕 같은 우리가 잘 아는 미국 고전문학에 대한 로런스의 거침없는 평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3부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